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요. 혹시 믿어지시나요? 얼마 전 미국 MIT에서 열린 국제해양학술대회에서 정말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거든요. 한 발표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한국은 석유보다 더 소중한 자원을 보유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중국 대표단이 처음에는 에이 설마 하며 웃었다가 발표 내용을 듣고는 표정이 굳어지더니 급하게 회의장을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자원이기에 그랬을까요? 그리고 왜 지금 전 세계가 우리나라의 이 자원에 주목하기 시작한 걸까요?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정말로 우리나라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되실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작은 부탁이 있어요. 우리 채널이 더 많은 분들께 좋은 정보를 전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우리나라는 자원도 없고 땅도 좁고 운이 좋았던 것뿐입니다. 어느 날 뉴스에서 한국의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라든지 방산 수출 4위라든지 K-팝이 빌보드를 휩쓸었다는 소식을 들으시면서도 속으로는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된 게 참 신기하네. 사실 가진 게 없잖아. 저도 그랬습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연구하며 세계 각국을 다녀봐도 솔직히 말하면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대한민국이 이룬 성장이 자랑스럽긴 했지만 그게 마냥 자신감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나라 연구자들과 만날 때마다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죠. 우리는 그저 열심히 해서 버틴 나라지. 결국 석유도 없고 천연가스도 없고 땅도 좁은 나라야. 여러분도 한 번쯤은 이런 생각 해보셨죠?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가 있고 호주는 철광석이 있고 러시아는 천연가스가 있는데 우리는 뭐가 있지? 그런데요, 그 생각이 완전히 뒤집힌 순간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MIT에서 겪은 이야기를 들으시면 여러분도 분명히 같은 충격과 자부심을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실 거예요. 아, 우리가 자원이 없는 게 아니었구나. 우리에게는 다른 나라들이 부러워할 만한 엄청난 자원이 있었구나.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쇠빙선 기술을 연구하고 있는 김혜린입니다. 지난 2025년 2월, 제가 겪은 놀라운 경험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미국 보스턴 MIT 해양공학연구소에서 열린 미래 북극 항로와 글로벌 해상 교통망의 재편 심포지엄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사실 그 회의에 참석하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약간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전 세계 해양 전문가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과연 한국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최근 대만 해협이 긴장 고조와 남중국해 분쟁 격화로 인해 전 세계 해상 물류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었습니다. 전 세계 해상 물류의 60% 이상이 지나는 말라카 해협마저 불안정해지고 있어서 참석자들의 표정은 사뭇 진지했습니다. 저는 손에 든 자료를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한국이 그동안 조용히 준비해온 북극 항로 전략을 세계에 공개하는 중요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예상치 못한 강력한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개회사가 끝나자마자 베이징 대학교 극지연구소의 장외이민 교수가 첫 번째 발표자로 연단에 올랐습니다. 그의 거대한 체구와 날카로운 눈빛만으로도 강당 전체가 압도되는 분위기였습니다. 여러분, 북극 항로에 대한 환상을 버려야 할 때입니다. 장 교수의 첫마디에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도 순간 긴장이 되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PPT를 넘기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북극 항로는 이론적으로는 매력적입니다. 아시아에서 유럽까지의 운송거리를 40% 단축할 수 있다고 하죠.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첫째, 러시아가 항로를 완전히 통제하고 있어 통행료와 허가권을 좌지우지합니다. 둘째, 극한의 기후 조건에서 운항할 수 있는 쇠빙선 기술을 보유한 국가는 러시아와 핀란드 정도뿐입니다. 스크린에는 북극해의 혹독한 기후 데이터와 함께
러시아의 거대한 원자력 쇄빙선 사진들이 펼쳐졌습니다. 저는 그 사진들을 보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러시아만이 유일한 대안일까? 셋째, 가장 중요한 점은 지정학적 현실입니다. 북극 항로를 이용하려면 결국 러시아의 눈치를 봐야 합니다. 이는 새로운 형태의 종속 관계를 만들 뿐입니다. 장 교수 옆에 앉아있던 그의 제자 리샤오펑이 보조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교수님 말씀에 덧붙이자면 현재 북극 항로를 실제로 이용하는 화물량은 연간 3천만 톤에 불과합니다. 이는 수에즈 운하 물동량의 3% 수준입니다. 투자 대비 효율성이 의문스러운 상황이죠. 회의장 곳곳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특히 유럽 대표단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메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북극 항로 자체가 무의미한 것으로 치부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장 교수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우며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결론적으로 북극 항로는 러시아만의 전유물이 될 것이며 기술력과 자원이 부족한 국가들은 기존의 남방 항로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강력하고 논리적인 발표였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10년 동안 쇄빙선 기술을 연구해온 제가 듣기에는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장 교수가 의외라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김혜린입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현실적 제약들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놓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변화하고 있는 지정학적 현실 말입니다. 만약 대만 해협이 봉쇄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말라카 해협에 분쟁이 발생한다면요? 그때도 여전히 남방 항로만이 현실적 대안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회의장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최근 대만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민한 지점을 건드린 것이었습니다. 저도 심장이 빨리 뛰었지만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장 교수가 약간 당황한 듯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가정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설사 그런 일이 발생한다 해도 북극 항로의 기술적 제약은 여전히 기술적 제약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혹시 한국의 LNG 운반선 기술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저는 준비해온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조작했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몇 주 동안 준비한 자료들이었습니다. 한국은 현재 전 세계 LNG 운반선의 70% 이상을 건조하고 있습니다. 이 선박들은 영하 162도의 극저온에서 액화천 연가스를 운반하는 기술의 결정체입니다. 그런데 왜 이 기술이 북극의 얼음바다에서 작동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회의장의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참석자들이 관심을 보이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저는 이제 확신을 가지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한국은 이미 쇄빙 LNG선 기술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이 공동으로 개발한 이 기술은 기존의 러시아 원자력 쇄빙선에 의존하지 않고도 북극 항로를 독립적으로 운항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장 교수의 얼굴이 굳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마지막 한 방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지정학적 현실을 말씀하셨는데 부산항은 북극 항로와 아시아 전체를 연결하는 완벽한 관문입니다. 러시아 북극해에서 출발한 화물이 아시아 각국으로 분산되는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지리적 위치에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현실이 아닐까요? 회의장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맨 뒤쪽에서 한 명의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곧이어 다른 참석자들도 하나둘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대표단의 표정은 더 이상 여유롭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지금이 바로 한국의 진짜 이야기를 시작할 때라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국이 왜 북극 항로 시대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밖에 없는지 말이죠. 회의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모든 참석자들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준비해온 핵심 자료를 꺼냈습니다. 여러분, 먼저 현실부터 직시해 보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북극 해빙 면적의 변화를 보여주는 위성 이미지였습니다. 지난 40년간 북극 해빙 면적은 매년 13%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NASA와 NOAA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2030년 이후에는 여름철 북극 항로가 완전히 개방될 가능성이 90% 이상입니다. 이것은 가정이 아닙니다. 과학적 사실입니다. 몇몇 참석자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북극 항로가 열렸을 때 과연 누가 그 항로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저는 장외이민 교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교수님께서 러시아의 원자력 쇄빙선을 언급하셨는데 맞습니다. 러시아는 강력한 쇄빙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치명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는 러시아 쇄빙선과 일반 화물선의 비교 이미지가 나타났습니다. 러시아의 원자력 쇄빙선은 길잡이 역할만 할 뿐입니다. 실제 화물을 운반하는 것은 뒤따라오는 일반 화물선들이죠. 그런데 이 일반 화물선들이 북극의 유빙과 극저온을 견딜 수 있을까요? 특히 LNG처럼 극저온 화물을 운반할 때 말입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의 기술력을 본격적으로 소개할 차례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여기에 한국의 독보적인 기술력이 있습니다. 한국의 LNG 운반선은 단순히 추위에 강한 배가 아닙니다. 이 선박들은 영하 162도에서 액화된 천연가스를 운반하면서도 동시에 선체 자체가 얼음을 깨뜨릴 수 있는 쇄빙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저는 현대중공업에서 제공받은 극비 자료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현재 한국의 조선소들이 개발 중인 차세대 쇄빙 LNG선은 두께 1.5m의 얼음을 3노트의 속도로 깨뜨리며 항진할 수 있습니다. 이는 러시아의 원자력 쇄빙선 없이도 독립적으로 북극 항로를 운항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장 교수가 갑자기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 그것이 사실이라면 왜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실제 운항 테스트는 해보셨습니까? 저는 이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한국은 이미 2023년부터 노르웨이와 공동으로 북극해 실증 테스트를 진행해왔습니다. 바렌츠해에서 실시한 테스트에서 한국의 쇄빙 LNG선은 예상보다 40% 높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저는 테스트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거대한 LNG선이 얼음을 깨뜨리며 당당히 항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경제성입니다. 러시아 쇄빙선을 이용할 경우 톤당 추가 비용이 150달러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독립형 쇄빙 LNG선을 이용하면 이 비용을 80%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때 리샤오펑이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기술력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지정학적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결국 러시아 영해를 지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바로 그 부분에서 한국의 진짜 전략적 가치가 드러납니다. 새로운 지도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부산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해상 네트워크였습니다. 부산항은 북극 항로와 기존 아시아 항로가 만나는 완벽한 교차점입니다. 러시아에서 북극 항로를 통해 온 LNG나 화물이 한국에 도착하면 이곳에서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로 재분배됩니다. 즉, 한국은 북극과 아시아를 잇는 유일무이한 허브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습니다. 현재 아시아 지역의 LNG 수입량은 연간 3억 톤입니다. 만약 이 중 30%만이 북극 항로를 통해 부산항으로 들어온다면 연간 물동량 증가 효과는 9천만 톤에 달합니다.
이는 부산항을 세계 최대의 LNG 허브로 만들 수 있는 규모입니다. 회의장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낼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국이 이 모든 것을 혼자 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는 한국, 노르웨이, 핀란드 3국 북극 협력체 로고가 나타났습니다. 한국은 이미 북극 연안국들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했습니다. 기술력은 한국이, 자원은 러시아가, 항로 관리는 노르웨이가 담당하는 상생 구조입니다. 이는 어느 한 나라의 독점이 아닌 다자간 협력을 통한 북극 항로 개발 모델입니다. 장 교수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인정합니다. 우리가 놓친 부분이 있었습니다. 리샤오펑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한국의 준비가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특히 기술적 독립성 확보 부분은 정말 인상적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회의장 전체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북극 항로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얼음이 녹고 있고 새로운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길을 가장 효과적으로, 가장 협력적으로 활용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회의장에서 큰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중요한 이야기는 지금부터였습니다. 박수가 잦아들자 회의장 뒤쪽에서 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덴마크 해운청의 라르센 국장이었습니다. 김 박사님, 말씀하신 내용들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현실적인 우려가 있습니다. 만약 대만 해협에서 실제 분쟁이 발생한다면 그 여파로 북극 항로마저 지정학적 갈등에 휘말릴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이 질문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것이야말로 오늘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핵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시뮬레이션 화면을 띄웠습니다. 아시아 유럽 간 주요 해상 교통로들이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화물의 95%는 말라카 해협과 수에즈 운하를 거쳐갑니다. 만약 대만 해협이 봉쇄되면 이 물류량의 60% 이상이 차질을 빚게 됩니다. 그 순간 전 세계는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저는 시뮬레이션을 작동시켰습니다. 남방 항로가 막히자 화물 흐름이 북극 항로로 집중되는 모습이 생생하게 보였습니다. 바로 그때가 북극 항로의 진가가 발휘되는 순간입니다. 위기가 기회로 바뀌는 것이죠. 장외이민 교수가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그런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물동량을 처리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현재 부산항의 연간 처리 능력은 2,400만 TEU입니다. 하지만 북극 항로 전용 터미널을 추가로 건설하면 연간 800만 TEU를 더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 남방 항로 물동량의 약 15%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부산항의 확장 계획과 북극 항로 전용 인프라 설계도였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부산 함부르크 항로를 예로 들면 기존 남방 항로는 24일이 걸립니다. 하지만 북극 항로를 이용하면 14일로 단축됩니다. 40% 이상의 시간 절약 효과죠. 이때 회의장 앞쪽에 앉아있던 독일 함부르크 항만공사의 밀러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 정도 시간 단축이라면 운송비가 증가해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겠습니다. 특히 고부가가치 화물의 경우 말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단순한 물류 중개국이 아닌 북극 항로의 부가가치 창출 거점이 되려고 합니다. 저는 마지막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북극 항로는 단순히 운송로가 아닙니다. 21세기 새로운 경제 생태계의 시작점입니다. 화면에는 부산을 중심으로 한북극 경제권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첫째, 에너지 안보입니다.
러시아 북극해의 LNG가 직접 아시아로 들어오면 중동 의존도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연간 4천만 톤의 LNG를 수입하는데 이 중 절반만 북극 항로로 대체해도 에너지 안보에 혁신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둘째, 기술 혁신입니다. 북극 항로 운항을 위해서는 극지용 선박, 자율 운항 시스템, 극저온 화물 처리 기술 등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분야에서 한국이 세계를 리드할 수 있습니다. 저는 현대중공업의 최신 연구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현재 개발 중인 차세대 북극 운항선은 AI 기반 얼음 상황 예측 시스템, 자율 쇄빙 알고리즘, 극지용 친환경 추진 시스템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조선업을 넘어서 4차 산업혁명 기술의 결정체입니다. 셋째, 새로운 글로벌 파트너십입니다. 저는 한국 북극권 국가들의 협력 네트워크를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노르웨이, 핀란드, 아이슬란드와 북극 기술 협력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러시아와도 에너지 분야에서 상호 윈윈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갈등이 아닌 협력을 통한 북극 개발 모델입니다. 리 샤오펑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체계적인 준비네요. 특히 다자간 협력 프레임워크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한국이 자원이 없는 나라라고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관점을 바꿀 때가 되었습니다. 저는 회의장 전체를 둘러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한국이 가진 진짜 자원은 바다를 읽는 능력, 미래를 준비하는 해안, 그리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기술력입니다. 북극 항로는 그 모든 것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20세기에 한국은 바다를 통해 세계로 나아갔습니다. 21세기에는 얼음바다를 통해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장외이민 교수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곧이어 회의장 전체가 기립박수로 이어졌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장외이민 교수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김 박사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한국의 발표를 듣고 많은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던 부분들이 있었네요. 리 샤오펑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특히 기술적 독립성 확보 부분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이 이 정도로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교수님들 덕분에 더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치열한 토론이 있어야 진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는 법이죠.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정말로 자원이 없는 나라일까요?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바다가 있었고 그 바다를 통해 세계와 연결되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바다가 얼음바다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북극 항로는 단순한 운송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이 다시 한번 세계사의 중심에 설 수 있는 새로운 기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미 그 준비를 마쳤다는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항해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얼음을 깨뜨리며 새로운 길을 열어가며 전 세계와 함께 미래로 나아가는 항해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이 위대한 여정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큰 복이 뚝 떨어지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